기증실 유리는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았다. 마치 얼어붙은 안개처럼 뿌옇게 번져 그 너머 세상이 어딘가 텅 빈 듯 느껴졌다. 그럼에도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검댕이 묻은 제복을 입은 여자, 축축한 머리카락을 천으로 감싼 모습,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이 먼지를 뚫고 지나간 흔적인 두 줄의 검은 줄이 보였다. 팔에서 삐져나온 반투명 튜브, 주사 주머니에 끈기 있는 무게감은 모두 불안한 붉은색이었고 그녀의 몸과 두 통로 건너편에 누워있는 소년의 몸 사이에서 떨리는 실이었다. 아버지인 그는 마치 누군가 깜빡하고 내리지 않은 사진처럼 창틀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을 뿐이었다. 공기는 요오드 냄새, 금속 냄새, 새 고무 냄새, 그리고 고집스럽게 사라지지 않는 제 냄새를 풍겼다. 방에는 차가운 불빛과 미세한 똑딱거리는 시계 바늘이 있어 시간을 길게 흘려보냈다. 간호사는 마치 골동품 꽃병을 손질하듯 기계적으로 튜브의 곡선을 조정했다. 윤이라는 여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등의 붕대는 얼룩덜룩했고 깨진 손톱에는 여전히 불의 흔적이 작게 남아있었다. 손가락 사이사이의 검은 숯이 묻어있었다. 간호사가 어지럽냐고 묻자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마치 영혼의 주머니에 넣어둔 손수건처럼. 아버지는 말없이 아무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증자, 청소부, 너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피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 나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의 귀에는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유리가 압력을 받아 깨지는 소리, 텅 빈 마당을 스치는 비스듬한 바람, 오래된 나무가 갈라지는 마른 삐걱거리는 소리. 불길의 기억은 마치 현상되지 않은 사진처럼 조각조각으로 밀려왔다. 초저녁, 저택은 침묵의 규율 아래 잠들어 있었다. 두꺼운 양탄자가 발소리를 가라앉히고 샹들리에는 그림자 같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고 조상들의 초상화는 엄격한 교육 방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희는 금속 양동이가 둥글게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림이 그려진 복도를 지나갔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보일러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추위에 가라앉는 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냄새는 먼지가 아니었다. 달콤하고 매서운 냄새, 느린 연소를 연상시키는 잘못된 단맛이었다. 잠시 후 첫 연기가 역서법처럼 천장으로 기어오르자 그녀는 달려갔다. 소년의 침실 문은 열기로 부풀어 올랐고 빗장은 갓 녹인 동전처럼 타들어갔다. 그녀는 젖은 천으로 손을 감싸고 물에 닿자 잠시 공포가 가라앉는 소리를 듣고 문을 밀었다. 반대편에는 세상이 열광으로 달아올랐다. 불꽃이 커튼을 핥고 장난감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어항은 흐릿한 달로 변했다. 소년, 민재는 아이도 어른도 아닌 찢긴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소년을 안아 올리고 뼈와 공포의 무게를 느끼며 젖은 블라우스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 문지방, 계단, 창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 눈앞이 캄캄했다. 복도는 마치 석탄 터널처럼 만들어지고 있었고 윤희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 한 숟갈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세상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품에 안긴 소년, 그리고 앞으로 사라진 공기. 창문이 깨졌을 때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누군가 아래에서 비명을 질렀다. 서울의 밤은 결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도시의 전광석화 같았다. 사이렌 소리는 마치 고발처럼 끈질기게 다가왔다. 차가운 숨을 찾아 몸을 앞으로 숙이자 밖에서 민재에게 단단한 손길이 뻗어나왔다. 아마도 경비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 소녀는 강으로 돌아가는 물처럼 느껴졌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무릎 아래 바깥바닥과 위를 올려다보려 하자 10개로 산산이 조각난 별만이 기억났다. 이제 아버지는 가방을 채우는 따스한 단조로움을 지켜보았다. 그 안에는 질서가 가득했다. 작은 화면에는 숫자들이 미소 짓고 물방울은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시계는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차트와 합의로 이루어진 그의 세상은 갑자기 옛날 마을의 옛 모습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헌혈을 한 것이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어떤 이름이든 그 행동이 마치 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측정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그는 무엇이 자신을 그 여자와 차별화시키는지 궁금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정장, 은밀한 시계,
전용 엘리베이터의 정중함.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녀의 숨소리가 있었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느라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숨소리였다. 피가 단호한 강물을 따라 흘러내렸다. 간호사 한 명이 나간다. 또 다른 간호사가 도착한다. 실은 꽉 조여져 있다. 가득 찬 자루는 마치 익은 과일처럼 무겁다. 이제 됐어요. 누군가 말한다. 여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아버지는 손바닥에 난 화상을 본다. 지도, 도들새김으로 표현된 산맥, 불의 지형. 손을 뻗어볼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대신 유리창에 사소한 것이 비친다. 재킷 옷깃에 작은 그을음이 벌레처럼 떨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대기실 복도에서는 공기가 덜 차가워 보였다. 아마도 도자기 화분에 심어진 커다란 식물들이 숲을 연상시키는 잎사귀를 드리워 마치 위안을 주는 듯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희는 조용히 신음하는 의자에 앉았다. 문으로 돌아가는 동물처럼 그녀의 몸은 스스로의 피로를 인정했다. 찢어진 제복 소매 위로 붕대가 새로 감긴 자국을 가리고 있던 팔뚝의 야른 살갗이 드러났다. 그녀는 마치 꿈이 꾸미면서 동시에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기증자 번호가 적힌 리본의 손가락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서 멀리서 종소리처럼 소년의 모니터 소리가 들렸다. 만약 음악이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주문이었을 그 끈질긴 삐 소리가. 남자는 권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가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세상 사이의 공간을 통제하는 듯 그는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나는 아버지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입에서 공기로 넘어가는 동안 절반의 금속성을 잃었다. 그녀는 눈을 완전히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침묵의 갈등이 서려 있었다. 연습 없는 감사, 목표 없는 불신.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양동이의 무게, 싸구려 비누의 향기, 인터폰 키의 감촉을 아는 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돈을 건네고 싶었지만 첫 음수 앞에서 말을 멈췄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오래된 겸손함이 그를 묶고 있었다. 민재? 그녀는 애정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섬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안정적이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덕분이야. 너라는 단어가 떨렸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의미였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벅찼다. 그는 복도 끝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병원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불안한 모자이크처럼 빛났다. 노출된 신경, 허물을 벗는 광고, 끝없이 교대로 일하는 그림자 같은 교차점들. 남자는 이제 모서리가 축축해지고 대리석에 타는 냄새가 스며드는 집을 떠올렸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다. 그 시간에는 대문 앞에 있어야 했지만 무전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비원도 기억났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받았던 정보가 기억났다. 거절당한 제안, 정중한 문구로 엮은 우아한 위협. 그 불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오래된 편지가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윤희는 생각을 접었다.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작고 고집스러운 드럼통처럼 그녀의 몸은 여전히 달리는 소리의 진동을 담고 있었다. 순식간에 복도 수도꼭지에 블라우스를 적시던 순간이 떠올랐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무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천이면이 아니라 결단력으로 인해 무게감을 얻었던 순간이. 또한 그녀는 부끄러운 충격과 함께 품에 안긴 소년의 가벼움을 떠올렸다. 갓 구조된 새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수치심은 점차 다른 무언가, 형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감시 카메라가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경비가 있어야 할 곳에는 침묵이 흘렀다. 우연히 있어야 할 곳에는 기묘한 질서가 있었다. 다쳤잖아. 아버지가 말했다. 아마도 질문을 하려는 말일 것이다. 괜찮아. 그녀가 대답했다. 괜찮아 라는 말에는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위험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알아챘다. 또한 소년이 시술실에서 잠깐 깨어났을 때 그녀를 불렀다는 것도 알아챘다. 아줌마라는 날카로운 음절이 유리창을 뚫고 그에게 날카로운 여운을 남겼다. 그 단어는 뼈층 사이에 숨겨져 침묵을 요구하는 듯했다. 비극과 일상 사이의 경계에 익숙한 전문가다운 간결한 말투로 의사가 나타났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소아 중환자실에서 진찰을 받아보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손가락을 모았고 그 몸짓에는 어떤 서명보다도 아버지에게 더 소중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덧붙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희에게 돌아섰다. 잠깐만요. 당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병원 측은 이른 아침부터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반투명한 소독제 냄새와 그림자 없는 불빛 같은 청결함을 느꼈다. 민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잠들어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의 작은 팔은 마치 끊긴 질문처럼 시트 위에 얹어 있었다. 기계가 그의 옆에서 숨쉬는 듯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바다 같았다. 윤희는 그의 손 가까이 있는 시트를 가볍게 만졌지만 그를 깨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자리를 잡기에는 충분했다. 침대 반대편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싸구려 유니폼을 입은 여자, 마을에서 가장 비싼 면직물에 익숙한 소년의 모습은 그에게 겸손만이 진정한 황금인 고대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떠난 후 몇 걸음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에는 하얀 동백꽃이 담긴 꽃병이 서 있었다. 꽃잎 하나가 마치 비밀처럼 검댕 한 점처럼 드러났다. 완벽해 보이는 그 꽃은 밤의 그 순간을 거침없이 받아들였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충동의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검은 반점을 만졌다. 먼지가 그의 피부에 묻으면서 동시에 부스러져 검지 손가락에 검은 초승달 모양이 그려졌다.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주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을 닦는 대신 마치 간직해야 할 작은 보석이라도 되는 듯 검댕을 손수건에 감쌌다. 내일, 마침내 그는 말했다. 저는... 그리고는 문장의 끝에서 멈췄다. 제안, 감사, 보상? 모든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내일, 그는 그저 되뇌었다. 윤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 팔에 감긴 붕대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기증자의 표시, 즉 숫자가 적힌 팔찌가 마치 장식품으로 변한 핏방울처럼 허공에 떠다녔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바깥 도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무언가가 비를 예고하는 듯했다. 여자는 점박이 동백꽃으로 눈을 돌리며 생각했다. 딱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씻겨 나갈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복도가 그녀와 함께 숨을 쉬었다. 민재는 어딘가에서 책의 벽난로 안에서만 불이 피어나는 집을 꿈꿨다. 그리고 밤은 참을성 있는 문지기처럼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의 가벼운 무게를 어깨에 지고 계속되었다. 화재 전, 저택은 보이지 않는 틈새로 숨쉬는 유기체 같았다. 아침이면 안개가 아직 도시를 은은한 빗줄기로 감싸고 있을 때 윤희는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싸구려 코트를 팔에 걸치고 가슴에 꽂은 달력처럼 깜빡이는 할 일 목록을 들고 연문을 들어서곤 했다. 바람마저 잠잠해질 만큼 넓은 정원에는 축축한 흙내음과 값비싼 비료 냄새가 진동했다. 회색 돌계단이 있는 정문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듯했다. 그녀의 열쇠는 복도만 열 수 있을 뿐 층은 열 수 없었다. 나머지는 집 안에 있었다. 로비에서 최 여사는 허리에 권위의 리본을 묶은 채 마치 훈련된 새를 날려보내듯 그날의 명령을 전달했다. 새들은 모두 어느 하늘을 날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무도장 샹들리에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초상화 복도는 먼지가 쌓였어. 또 손님용 시트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 끄덕인다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 세상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최 여사는 때때로 그녀에게 거의 칭찬에 가까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윤이 나는 금속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친절은 양보이고 양보는 셀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첫 번째 방에서는 높고 은은한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옅은 커튼이 쌀종이처럼 섬세한 햇살을 걸러냈다. 윤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15분 동안 새들이 분수 거울에 잔잔한 물에 다가가고 비누 냄새가 아직 퍼지지 않을 때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좋아했다. 축축한 천은 온순하게 반응하는 바닥과 마주쳤고 항상 그녀의 왼쪽 다리에 놓인 양동이는 걸음걸이의 리듬을 남겼다. 물, 바닥, 그리고 빛. 하지만 정오에도 여전히 그늘진 곳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상화가 늘어선 복도는 마치 사적인 밤을 장식하는 듯했다.
그곳에서는 넓은 어깨에 높은 깃을 단 남녀 주인의 조상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라베스크 무늬로 조각된 액자들은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옆모습으로 그려진 눈은 청소부 아줌마에게 오래된 질문을 되돌려 주었다. 누가 건너고 청소하고 존재하는 걸까? 그녀는 먼지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내심으로 덮어주는 이 민주적인 나라에 집중하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먼지만 쓸어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소년 민재는 가끔 아침 계산을 방해하곤 했다. 머리는 아직 축축하고 양말도 거의 신지 않은 채 손가락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띠고 나타났다. 큰 양동이의 물이 왜 다른 소리를 내니? 같은 쓸데없는 질문부터 방이 하나뿐인 집이 있니? 처럼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질문까지 했다. 그러자 민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아이도 어른도 아닌 어딘가에 딱 들어맞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말투로 대답했다. 물은 떨어지는 곳에서 세상의 크기를 알아듣지. 잠과 작은 고요가 있는 곳이 있어. 민재는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적절한 무게감을 가진 말이라면 받아들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작은 신호들이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가장 오래된 복도에 전구가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나갔다. 정신없는 전기 기술자가 교체한 전구 때문에 나사가 살짝 삐걱거리고 불빛이 깜빡였다. 음악실로 통하는 문은 마치 나무가 너무 늦게 말하는 법을 배운 듯 낮은 음역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두 번의 늦은 오후, 주방 인터폰에서 유령 라디오 방송처럼 쉬쉬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희는 시장에서 가격을 적듯이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다. 재빨리, 과장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 아껴두었다. 다른 하인들이 제각각 알아차렸다. 정원사가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비가 와도 아주 말랐네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막내 요리사가 속삭였다. 불 안 켜진 양초 냄새 같은데요. 아무도 양초를 안 켜요. 최 부인이 진지한 어조로 반박했다. 큰 집은 작은 집에 없는 소리가 나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실 큰 집은 마치 집안의 성당처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증폭시킨다. 오후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면 깜빡거리는 휴대폰을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다. 그는 거의 미소를 짓지 않았고 미소를 지을 때도 아들을 위해서거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생각을 위해서였다. 그는 마치 항상 지나가는 사람인 듯 신발 밑에 나무가 항상 다리인 것처럼 방 안에 머무는 버릇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의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음새가 닫혔다. 한때 속삭였던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잠은 짧았고 메시지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호기심이 없었던 윤희는 여전히 알고 있었다. 금고에 마음을 담아 잠들게 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손님방에서 램프가 계속 꺼지고 화장실 전등 스위치는 금속 테두리에 검댕이 묻어 2번이나 보였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냄새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다. 어린 시절 라디오를 합선으로 잃어버렸던 기억, 불꽃이 튀고 놀라서 어머니가 마치 전기를 끌 수라도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두드렸던 기억이 있는 그녀는 모닥불처럼 눈으로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그는 최 부인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천을 손에 든 채 거에 기도하듯 속삭이며 말했다. 아니요. 해질녘,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춰 마치 인걸불이 담긴 접시처럼 변하면 집은 더욱 높아졌다. 유리로 된 별자리처럼 보이는 것일 샹들리에가 천장에 어한 렌즈처럼 반짝이는 빛을 비추었다. 윤희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샹들리에를 껐다. 그 집에서는 빛조차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문으로 돌아가는 계단에서 그녀는 가끔 공기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기다렸다. 그러면 침묵은 순순히 다시 자리를 잡았다. 한참 후에야 어떤 침묵은 휘어지고 보호받고 나중에는 칼날처럼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24시간 세탁소 옆 똑같은 문들이 줄지어 있는 비좁은 방에서 윤희는 고풍스러운 몸짓으로 옷을 개었다. 고양이들이 회의를 하는 골목길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한 조각이 스며들었다. 떡볶이 가판대에서 피어오르는 김, 커다란 배낭을 맨 학생들의 짧은 웃음소리,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음정이 틀어지는 라디오 소리. 좁은 침대 매트리스에는 고단함이 담긴 지도가 놓여 있었다. 냉장고 위에는 작고 정돈된 사과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선반에는 값싼 기적을 약속하는 라벨이 붙은 병들이 놓여 있었다. 옷걸이에는 매일같이 받는 질문처럼 교복이 걸려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전구가 깜박거리는 끝없는 복도를 꿈꿨다. 잠에서 깨자마자 전열선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방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마치 기억마저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입을 블라우스를 세탁하러 세탁실로 내려갔다. 세탁기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를 웅웅거리며 울렸다. 벽에는 빛바랜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사고를 예방하세요. 그림에는 플러그가 속해돼서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뽑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즉 단순한 순종을 어린아이처럼 그려낸 것 같았다. 현실 세계는 조용한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택 안의 간판들은 소심하게 계속 늘어갔다. 어깨가 좁고 눈을 깜박이는데 익숙한 야간 경비원은 한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의 표정은 복도를 비출 정도로 매끈했다. 새 계약이 생겼어요. 최 여사가 말했다. 마치 그것이 얼굴의 변화를 설명하는 듯했다. 지시라는 성을 가진 새 경비원은 눈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걸음걸이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평면도를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그가 음악실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피아노 좋아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저는 소리가 잦아든 후에 고요함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둥근 문구는 탁자 위에 놓인 반지처럼 윤희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청소용품 보관함, 검은 봉지 두루마리 뒤에서 성냥을 찾았다. 성냥이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 안전을 위해 라이터가 필수였던 시절에 성냥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마치 의식 때 촛불을 켜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머리가 빨간 긴 성냥이었다. 그 옆에는 반쯤 녹은 양초 조각이 어두운 선반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소녀가 요리사에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자 소녀는 할머니 손짓을 하며 집안이 울고 싶을 때 꽃두각시가 찾아온다라고 속삭였다. 윤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은 이해했다. 같은 주 그의 아버지는 새 가죽과 샤프심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로 씨가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명이 없는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확고한 결단을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뚜껑을 열고 진한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성냥 한 개가 솜을 넣은 종이 안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상자를 경비실로 보내라고 지시한 후 잠시 기도하듯 테이블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작은 신들을 거느린 신에게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윤희는 스위치를 2번이나 시험해보고 문 손잡이의 금속 부분을 만져보고 소년이 파이프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초상화가 걸린 복도를 걷다가 희미하게 빛나는 냄새를 발견했다. 아마도 상상일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오래된 문서와 서예를 보관하는 도서관 쪽에서 나는 냄새였다. 문은 닫혀 있었다. 틈새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차원이 느껴졌다. 윤희는 가볍게 노크하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만큼 문을 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는 2걸음을 걸어 첫 번째 탁자 위에 천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바닥에서 마치 커넥터의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타버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주워 들었다. 윤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가로등을 지나쳤는데 나방 한 마리가 슬픈 듯 고집스럽게 불빛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날갯짓 소리, 전구에 부딪히는 메마른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날아오르려는 듯한 충동, 이 모든 것이 윤희에게 배우고 싶지 않았던 교훈을 떠올리게 했다. 어떤 운명은 문 없는 방과 같다는 것이다. 골목길에는 한 남자가 가로등에 구함, 검은 고양이, 하루에게 답장해줘 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종이가 펄럭였고 고양이의 찡그린 얼굴은 마치 미소 짓는 듯했다. 그녀는 민재를 아이들이 불리지 않는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했다. 다음 날 최 씨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경비원들이 다음 주에 소방 훈련을 실시합니다. 질서를 유지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온 경비원 지씨가 지나가며 클립보드에 글을 쓰며 출구를 표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훈련이라는 단어는 리허설과 같은 어조였다. 무슨 리허설인가? 오후가 되자 집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 마치 속까지 윤이 난 듯했다.
왠지 불을 밝힌 샹들리에가 벽에 불꽃을 더했다. 그리고 윤희는 음악실로 가는 길에 삐걱거리던 문에 기름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하듯 부드럽고 순종적으로 열렸다. 그녀는 나무를 만졌고 안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주 고요한 어둠이 순결을 연습하는 소리였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인터콤이 찰칵 소리를 냈다. 찰칵 소리만 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귀를 댔다. 온 집안의 소리, 그 고대 생물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았지만 어쩌면 그녀에게만 들려오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성냥이 보이지 않는 사포에 부딪혀 불꽃을 받아들이는 소리였다.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어쩌면 벌써 이름을 찾고 있는 불꽃이었다. 소녀는 마치 그럴 리 없다는 듯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도, 명확한 허락도 없었지만 민재는 복도에 부엌에 양동이들이 놓인 창고 옆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서울의 겨울 아침을 떠올리게 했다. 눈부시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다. 가정부가 항상 골라주는 그의 옷은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마치 새 솜이 흙장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목소리가 떨렸다. 수줍어서가 아니라 마치 한 단어 한 단어가 입에 닿기 전에 마치 안의 복도를 지나야 하는 것 같았다. 윤희는 이 사실에 놀랐다. 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클립보드를 들고 나타난 정장 차림의 어른들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왔다 갔다 하는 대리 보모들에게 사진 찍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싸구려 세제 냄새를 풍기는 그녀에게선 소년이 경계심을 풀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윤희는 그를 상속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윤희는 마치 사람이 그를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작고 차갑고, 발은 차갑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외로운 그 모습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안쪽 현관 바닥을 닦고 있는데 그가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왔다. 바퀴가 불규칙한 소리를 냈다. 고장 났어. 그가 마치 새의 죽음을 알리듯 말했다. 윤희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무릎을 꿇었다. 플라스틱 축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딱 한 번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단단히 조여주면 됐다. 차는 다시 속도를 내며 출발했다. 소녀는 멀리서 보면 어른의 안도감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칠 줄 알아? 소년이 물었다. 소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고치는 사람은 항상 조금씩 고치는 법을 배우지.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웃었다. 규칙이 엄격한 집은 조금씩 서로에게 애정 어린 틈을 만들어냈다. 윤희가 난간을 닦을 때면 소녀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미끄러지듯 옆으로 다가갔다. 계단 모퉁이에 다다르자 소녀는 황급히 그린 그림을 드러냈다. 키가 크고 작은 두 개의 막대 그림이었는데 둘 다 주변에 연기 같은 것이 있었다. 구름이에요. 소년이 설명했다. 하지만 윤희는 거기에 복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그린다는 것이다. 그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격자가 없는 대화도 있었다. 민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죽는 게 두려우세요? 부자들은 왜 제대로 웃지 않는 것 같나요? 집들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윤희는 결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말했다. 웃음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다르죠. 집들은 듣지만 침묵으로 대답해요. 소녀는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은 이해라기보다는 침묵의 계약이었다. 윤희의 눈에는 소년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맨 사람처럼 외로움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에게 땅과 주식, 그리고 사업의 상속자인 억만장자의 아들만 보였다. 하지만 윤희는 개미 구경을 좋아하고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가끔은 꺼진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손가락 사이로 건반을 만지작거리는 소년을 보았다.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였다. 어느 날 오후 초상화가 그려진 복도를 지나가던 민재가 물었다. 왜 저 그림들은 웃지 않는 걸까요? 그녀는 어두운 그림들, 다문잎, 유성 페인트로 칠한 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진지함을 잊을까봐 두려워했을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내가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나도 웃고 싶을 거야.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종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소년이 자신의 화려한 감옥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되어 멀리 떨어진 동네 작은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어렸을 때 잃었던 아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계가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희는 민재에게서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한, 그저 안겨주기만을 바랐던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기억은 조용한 상처였지만 이제 소년 곁에서 다시 피가 나는 듯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를 알아감에 따라 고요한 방 안에서 윤희는 소년의 질문들, 그림들, 그리고 부러진 유모차 바퀴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집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소년의 아버지가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일요일이었다. 계단 앞에 주차된 차는 여전히 헤드라이트를 켠 채 마치 감기지 않는 눈처럼 보였다.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던 윤희는 소년이 조심조심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불안해 보이지 않도록 훈련된 발걸음이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꼭 껴안았다. 적당한 정도의 애정 표현이었다. 눈에 띄도록 따뜻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절제된 모습이었다. 윤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존중하듯 시선을 돌렸지만 포옹하는 순간 소년이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소년은 아무런 반응도, 침묵만을 느꼈다. 나중에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은 메인 다이닝 룸에 모였습니다. 식탁은 마치 긴 호수 같았고 각 요리는 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에 대해, 어머니는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년은 밥을 먹지 않고 밥을 저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보이지 않지만 지켜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소년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놀 사람을 초대해도 될까요?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 없이 물론이죠. 누구?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불을 붙인 성냥처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위기를 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었고 어머니는 뻣뻣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화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년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카트 근처에 작은 선물들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껌 한 조각, 아이들이 그린 책갈피, 정원에서 찾은 반짝이는 조약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윤희는 그 선물들을 조용히 모아 방 안 철제 상자에 낯선 사람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일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선물들은 소중한 신뢰의 증거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아침, 그는 자기 몸보다 큰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마당에 흠뻑 젖은 윤희에게 우산을 펼쳐주며 말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윤희는 웃고 싶었고 꾸짖고 싶었지만 그저 고맙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새빨간 우산은 마치 하루 종일 피와 보호의 시간으로 정해놓은 듯 젖은 계단에 그 빛깔을 반사했다. 바로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그를 아끼는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그 또한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유대감에는 모순이 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 여사는 예리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길게 이어지는 대화는 눈치챘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은 저 남자애가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해라고 속삭였다. 그런 환경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 남자가 내미는 몸짓 하나하나, 서로가 나누는 신뢰 하나하나가 더해지면서 유대감은 점점 더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더 필연적으로 느껴졌다. 아버지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복도를 지나가다 문득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들이 도서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윤희의 비눗방울이 묻은 교복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윤희는 아들 옆에서 의도치 않게 잠이 들었고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듯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였다. 남자는 문간에 멈춰 섰다. 그 장면은 허락할 수 없는 친밀함과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마치 그 순간을 보이지 않는 금고 안에 가두려는 듯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윤희는 가정부 사무실로 불려갔다. 조심하세요.
최 부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예민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예민함이 약함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약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저항의 불꽃이 튀었다. 온갖 위계질서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소년에게 묶어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거울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다음날 입을 교복을 챙기던 윤희는 철제 상자에서 책갈피와 조약돌, 그리고 굳은 껌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작은 제단처럼 일렬로 놓인 좁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산 초, 즉 종교의식 때 쓰는 양초에 불을 붙였다. 작고 안정적인 불꽃이 물건들을 비추자 잠시 허름한 방이 사찰로 변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이 불보다 더 밝게 타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는 촛불을 껐다. 불길은 배신이 그렇듯 조용히 시작되었다. 즉각적인 경보도 본능을 일깨우는 갑작스러운 섬광도 없었다. 도서관의 고목 뒤에 숨겨진 희미한 균열 소리였다. 아주 짧은 소리라 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양초도 가스 냄새도 아니었다. 달콤하고 묵직하며 플라스틱에 탄 설탕을 연상시키는 냄새였다. 폭력을 드러내기 전에 암시하는 듯한 냄새였다. 그날 밤, 저택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억만장자는 옆 사무실에서 일하고 소년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출장 중이었고 최 여사는 모두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초상화 복도로 돌아온 윤희는 마치 오후의 일과가 이어지는 듯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향기가 퍼지자 걸레는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하루의 리듬에 익숙해진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경종처럼 쿵쾅거렸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향기의 실을 따라 가장 오래된 동으로 향했다. 주방 인터폰이 탁탁 소리를 냈다. 쉬쉬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계단통에서는 램프가 깜빡였다. 경비지 씨는 자리에 없었다. 복도 의자는 마치 누군가 방금 비운 듯 텅 비어 있었다. 윤희가 나지막이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민재방 걸레바지에서 연기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적의 배신을 암시하는 열기로 걸쇠가 번쩍였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도움을 요청해. 경비를 기다려. 살아남아. 하지만 소년의 생각, 그의 의문에 대한 기억, 그리고 숨겨진 그림들만이 더 빨랐다. 그는 제복 소매를 뜯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병에 물을 적신 다음 손으로 감싸 불타는 금속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밀었다. 방은 장난감들이 괴물로 변한 악몽 같았다. 커튼은 군기처럼 휘날렸다. 부서진 수족관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물고기들은 작고 죽은 달 같았다. 방 한가운데서 소년이 웅크리고 기침을 하며 누군가를 불렀다. 아빠도 엄마도 아닌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누군가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였다. 윤희는 그에게 달려갔다. 젖은 셔츠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현장의 무게에 비해 그의 무게는 너무 가벼웠다. 연기는 눈을 멀게 했고 눈은 타들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목을 긁었다. 다시 달려갈까 생각했지만 복도는 이미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남은 건 창문뿐이었다. 그녀는 어깨로 밀었지만 나무는 버텨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고 뒤에서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찌르기에 유리가 산산이 조각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잔혹한 축복처럼 밀려들었다. 아래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여기? 여기? 그녀는 소년을 들어 올려 단단히 준비된 듯 보이는 손에 건넸다. 민재를 끌어내는 순간 윤희는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열기가 파도처럼 온몸을 휩쓸었다. 하지만 아직 한 걸음이 남았다. 윤희는 뛰어올랐다. 단단한 땅에 몸이 닿자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붉게 번쩍였다. 하지만 소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서 윤희는 기적을 알아차렸다. 재앙의 규율처럼 혼돈이 엄습했다. 사이렌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물줄기가 방을 가득 채웠으며 헬멧을 쓴 남자들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침묵의 사원이었던 복도를 질주했다. 억만장자가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이미 구급대원들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광경이 그의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산소통에 휩싸인 아들, 재로 뒤덮인 작은 몸, 그리고 그 옆에는 청소부가 무릎을 꿇고 마치 빌린 숨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누가 그녀를 구했나요? 그가 물었다.
대답은 몸짓으로 전해졌다. 소년의 힘없는 손이 윤희에게 닿아 새까맣게 탄 교복을 움켜쥐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마움과 동시에 불신이 뒤섞였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이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병원 대기실은 마치 정지된 세계 같았다. 억만장자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윤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헌혈을 하며 혈액 주머니에 접속했다. 그는 헌성량이 들어있던 시가 상자를 떠올렸다. 미묘한 위협과 아무 이유 없이 삐걱거리는 문들을 기억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한편 윤희는 자신의 손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화상 부위가 살아있는 산호처럼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소년에게만 머물렀다. 그의 작은 몸,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다급한 포옹. 그녀는 그들의 유대감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또렷하게 느꼈다. 이른 아침,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선언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지경관의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연출된 사건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하얀 병원 벽에 묻은 검댕 자국에 시선을 고정했다. 계산과 예측으로 이루어진 그의 세상은 원초적인 무언가, 불, 피, 용기에 의해 침범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무 중요성도 없어야 할 그 겸손한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의사가 나와서 소년이 당장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자 억만장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윤희에게 다가가서 간단히 말했다. 당신은 내 아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린애일 뿐이에요.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떤 감사보다, 심지어 불길보다 더 큰 듯했다. 그것은 모두를 바꿀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병원 벽은 너무나 하얗다. 만지기를 거부하는 눈처럼 하얗고 아무도 감히 글을 쓸 수 없는 종이처럼 하얗다. 임시 들것에 누워있는 윤희는 멀리서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손의 자결감이 욱신거렸고 맥박 하나하나가 몸이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붕대는 두꺼웠지만 고통을 감추지는 못했다.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 아니라 벽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계속되는 고통이었다. 복도 건너편에서 소년이 잠들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둘은 갈라져 있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소년을 가슴에 꼭 껴안았던 순간 피부에 닿았던 연기의 온기, 두려움보다는 애원처럼 들렸던 숨죽인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이제 그가 평화롭게 숨쉬는 것을 보니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했다. 그 작은 생명을 몇 번이나 더 구해야 할까? 아버지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왔다. 셔츠를 갈아입었는데도 옷에서는 여전히 담배 냄새가 났다. 간호사들은 움직일 때마다 마치 고통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닌 듯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윤희의 침대 앞에 멈춰 섰다. 붕대를 보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자 잠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기업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곳에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많은 경호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쉬어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가 다시 웃으면 휴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눈은 유리창 너머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지,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삶에서 감사는 항상 계약, 조항, 그리고 보상과 함께 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에 돈을 낼 수 있을까? 몇 시간 후, 민재가 깨어났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아빠도, 아픔도 아니었다. 아줌마였다. 그가 안식처로 여겼던 청소부 아줌마에게 건넨 단순한 전화였다. 의사들은 너그럽게 웃었지만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아직 누워있는 윤희에게 가느다란 손을 내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몸을 숙여 그의 작은 손가락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소녀는 다시 안전한 곳을 찾은 듯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시선을 돌렸다. 그 몸짓에는 위험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감정도 담겨 있었다. 불쌍한 그 여인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항상 극복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경계를 초월하는 끈이자 유대감이었다. 병원의 밤이 찾아오자 윤희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벌어진 상처처럼 깜빡거리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그 화재 이전의 단조로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묘한 무게감을 느꼈다. 손에 남은 흉터는 눈에 보이는 기억이었지만 가장 아픈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아이에게 얽매인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불냄새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냄새가 났다. 희망의 냄새였다. 위험한 희망이었다. 감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빠르게 움직이는 복도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억만장자는 굳은 표정으로 걸어왔다. 그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원인 불명의 고장, 카메라 꺼짐, 경비원치 실종 등의 예비 보고를 받았다. 불길에는 주인이 있었다. 그것은 불길 속에 쓰인 메시지였다. 그는 윤희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그녀는 깨어있는 채 마치 지평선 너머로 답을 찾으려는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뭔가 봤어?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도서관에서 연기가 퍼지기 전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인터폰 삐 소리가 들렸지만 전화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조각들은 맞물렸지만 여전히 틈이 있었다. 누가?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는 거야? 윤희는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감히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집에서는 진실이 목숨보다 더 귀중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억만장자가 말했다. 그 안에 있으면 안 됐어. 하지만 안 그랬으면 내 아들이 죽었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잔잔한 물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그는 다가가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꾸러미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값비싼 수입 연고와 얇은 면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손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돈도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보살핌이었고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윤희는 그 선물을 마치 신성한 물건을 바라보듯 바라보았다. 곧바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위로부터 오는 보살핌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친절로 위장한 것이라도. 하지만 거절하는 것 역시 모욕이 될 것이기에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민재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망설였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방에 들어서자 소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눈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끝으로 소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언제든 돌아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다시 형성되고 있었다. 윤희의 상처는 단지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도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상처는 윤희와 그의 아들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 그날 밤 복도에 홀로 선 억만장자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불길, 사라진 경비원,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다. 무엇보다도 낡은 제복을 입은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은 이제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용기의 흔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오싹한 기분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흉터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복도는 이미 속삭이고 있었다. 의사들의 발소리도, 들꺼들 끌며 움직이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소문이었다. 다급한 입술 사이로 낮게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왔다. 사보타주, 공모, 보안 허점. 웅얼거림 하나하나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민재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윤희는 못 들은 척했다. 그녀의 눈은 소년의 숨결을 따라갔다. 마치 부서지는 바다처럼 숨이 오르락내리락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말들이 재처럼 폐에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었다. 도서관에 도착하기 전 도서관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아무런 응답 없이 삐걱거리는 인터폰, 그리고 지 경관의 부재. 그 부재의 침묵은 어떤 경보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억만장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검은 정장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마치 불길을 어느 정도 흡수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경찰이 알려줬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음절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재는 3군데에서 시작됐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공중에 떠다니며 창문에 부딪히고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윤희는 붕대를 감은 손을 꽉 잡았다. 놀라지 않았다. 그저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아까? 인터콤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연결 상태를 점검한 것 같았고 경비 지시는 없었어. 억만장자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의심은 없었다. 어떤 인식이 있었다. 마치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는 것을 그녀의 눈이 본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자네는 세세한 부분까지 눈여겨보지. 그가 말했다. 집안의 다른 누구보다 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그저 주의를 기울일 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오한을 느꼈다. 그 문장은 경고이자 칭찬이었다. 마치 그녀의 용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마련해준 소박한 방에 홀로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위험에 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녀 같은 사람에게 그 위험은 늘 끊이지 않았다. 직장을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 사라질 때까지 투명인간이 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위험은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듯 불을 지르는 남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차원이 다른 권력의 규모였고 그녀는 그 중간에 서 있었다. 눈을 감자 초상화가 그려진 홀이 꿈에 나타났다. 그려진 입들이 움직이며 소리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저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한 조사관이 진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평범한 얼굴을 한 남자였지만 눈빛에는 권력의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윤희 맞은편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치고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거기에 있었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그녀는 차분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했다. 도서관에서 풍기는 냄새, 인터콤의 지직거리는 소리, 경비원의 부재. 그녀는 어떤 추측도 덧붙이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 수사관은 그것을 받아 적고 고개를 저으며 궁금하군. 정말 궁금하군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곧이어 억만장자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가 다시 말하자 그는 마치 각 단어의 무게를 재는 듯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이건 우리가 의심했던 걸 확인시켜주는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화재는 계획된 거였어. 그리고 자네는 자신도 모르게 목격자가 된 거야.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증인. 그 단어는 마치 칼날 같았다. 증인은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본 것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짊어지는 사람이다. 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그 애가 괜찮기만을 바랄 뿐이야. 억만장자는 그녀를 응시했다. 너무 늦었어. 내가 그 방에 들어온 순간 내 삶은 그의 삶과 얽히게 됐지. 이제 내가 그 일부야. 그 순간 윤희는 불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불은 가구와 벽, 그리고 기억만을 태운 것이 아니었다. 경계마저도 태워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권력의 음모에 휘말린 것이다. 그날 밤 민재가 붕대 감긴 그녀의 손을 잡고 날 떠나지 마라고 속삭였을 때 윤희는 이미 자신의 선택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설령 위험에 처한다 해도, 설령 자신보다 더 큰 힘에 맞서야 한다 해도 그녀는 소년의 곁을 지킬 것이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이 물감 자국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 추상적인 무늬를 만들어냈다. 윤희는 오랫동안 그 무늬들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불꽃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어떤 비밀은 조용히 머물지 않는다. 진실이 될 때까지 속삭이는 법이다. 화재가 난 지 며칠 만에 집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은 깨끗이 닦였고 복도는 윤이 나도록 닦였으며 타는 냄새는 수입 향수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깨끗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재가 있었다. 다시 현관을 건너는 윤희는 마치 비극적인 연극이 끝난 후 무대에 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대 배경은 그대로였지만 커튼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억만장자가 증원 병력을 소집했다. 새로운 경비원들이 저택을 점거했고 무전기는 마치 초조한 곤충처럼 윙윙거렸다. 넥타이를 맨 남자들, 무표정한 보좌관들이 파일, 보고서, 권고 사항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가정부 최는 더욱 긴장한 듯 보였고 명령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치 규율이 불길에 휩싸인 것조차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사에게 증명해야 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침묵의 중심은 윤이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다. 경비병진은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기억만이 남았고 엘리트가 아닌 눈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억만장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 윤희에게 소년이 회복하는 동안 저택에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해. 병원 복도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희는 망설였다. 그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붕대를 감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지마 라고 되뇌자 그녀의 생각보다 먼저 답이 돌아왔다. 나물개.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방으로 돌아갔다. 저택의 세탁실 근처 축축한 천장에는 상상의 섬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시선들이 그녀에게 쏠리고 있었다. 요리사들이 속삭였다. 청소부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정원사가 조용히 말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어. 최 부인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허락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보이는 못마땅함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돌아온 밤, 저택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윤희는 복도를 걸으며 문 하나하나가 끊긴 대화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옆방에서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은은한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수사, 파트너, 이미지 위험.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윤희는 몸을 떨었다. 편집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부와 권력이 성냥불을 밝히고 평범한 삶은 그저 연료일 뿐인 게임. 그 후 며칠 동안 민재와 함께하는 그의 시간은 일상이 되었다. 여전히 연약했던 그는 그녀가 곁에 있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연기 없는 집, 새들이 있는 나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진지한 얼굴과는 대조되는 환한 미소. 내가 여기 있으면 두렵지 않아. 그가 말하곤 했다. 그리고 윤희는 말없이 애모하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억만장자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수긍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 자신도 이 겸손한 여인을 여러 조언자들보다 더 신뢰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신뢰는 곧 취약함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방은 넓었고 벽에는 희귀한 책들이 즐비했고 창문들은 빛나는 체스판처럼 도시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닫힌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화제는 경고일 뿐이야. 내 경쟁자들은 다시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네는? 그 한가운데에 있어. 윤희는 눈을 내리깔았다. 여기 와달라고 한 적 없어. 아무도 묻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찍부터 운명과 협상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처럼 매서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제 넌 꼭 필요한 존재야.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봤잖아.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사진,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 회사, 내 이름, 내 아들을 원해. 넌 그들이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증거야. 윤희는 이해할 수 없는 정보로 가득 찬 페이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녀의 침묵은 소중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남으면 불길만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압박과 위협, 어쩌면 널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넌 보호받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평화를 누릴 거야. 윤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밤의 무게,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 낡은 종이 냄새가 느껴졌다. 저택 밖 허름한 자신의 방, 그리고 지치고 눈에 띄지 않던 지난날의 삶이 떠올랐다. 그리고 손을 잡을 때만 편히 잠드는 민재가 떠올랐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야.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을 거야. 억만장자는 그녀의 명쾌한 대답에 놀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윤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발신인 주소가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글과만 적혀 있었습니다. 불에 다가가는 자는 재로 변한다. 그녀는 조용히 그 편지를 읽고 종이를 서랍에 넣은 후 방을 밝히던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치 새로운 비밀을 준비하는 듯 집안이 깊게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위협은 마치 누군가 꽃을 놓고 가듯 다가왔다. 은밀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윤희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저택의 옆문에 누군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고 갔다. 꽃줄기에 붙어있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 몸짓에는 우아함 속의 잔혹함이 담겨 있었다. 직접적인 모욕도 노골적인 폭력도 없었다. 그저 한국의 장례식에서 쓰이는 장례의 상징이 아직 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인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윤희는 꽃다발을 부엌으로 가져가 난로에 태웠지만 타버린 꽃잎의 달콤한 향기가 죽음의 향수처럼 그녀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이 들지 못했다. 방은 더 작아 보였고 벽은 축축해졌으며 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파이프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숨겨진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 감시의 눈길과 권력 다툼이 없는 곳에서 다른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소년이 생각나자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의 작은 몸이 눈에 들어왔다. 도망치는 것은 그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방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맨발의 잠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민재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소년의 따스함에 잠시 귀신들이 쫓겨나는 듯했다. 떠나요? 그는 복도보다 더 큰 속삭임으로 물었다. 그녀는 더욱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필요한 동안은 안 돼.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약속이자 동시에 하나의 선고였다. 두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녀는 그곳에 남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장에서 싸구려 비누와 쌀을 사던 그녀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회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진열대를 둘러보는 척했지만 항상 두 통로쯤 떨어진 곳에 나타났다. 그녀가 나가자 그는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 문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집이 무너진다. 증인들이 먼저 무너진다. 그는 억만장자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는 간단히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다. 부자가 뭔가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이른 아침,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또 불을 끈 꿈이었다. 하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았다. 끝없는 연기만이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손이 죽은 아들, 몇 년 전 잃어버렸던 아기의 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잠에서 깼다. 베개는 마치 녹은 눈처럼 축축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그가 품고 있던 유령들로부터도 비롯되었다. 억만장자는 그녀에게 더 자주 다가가기 시작했다. 우정이나 친밀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계산과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윤희가 아들이 완전히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때문에 그녀는 방패막이가 되었다. 위험을 이해하시나요? 그는 사무실에서 한 번 물었다. 알겠습니다.
답은 간단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밀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머물러요? 그는 주장했다. 윤희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지친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누군가가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 대답은 남자를 당황하게 했다. 항상 숨은 의도를 가진 파트너와 경쟁자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그런 노골적인 동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주, 한 사건이 그 협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재를 병원에 데려가던 차가 검은색 차량에 가로막혔습니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과속으로 달려 도망쳤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윤희의 손을 부적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녀가 그의 방으로 물을 가져다 주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나를 해치고 싶어 할까?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눈을 감고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신을 무서워하는 거군요. 그 단순한 문구가 그녀의 속을 찔렀다. 그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윤희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지켜낼 것인가. 모든 위협적인 말, 문 앞의 그림자, 밤의 소음은 그녀를 첫 번째 선택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소년의 가냘픈 미소, 말없는 포옹, 탁자 위에 남겨진 모든 그림은 그녀를 두 번째 선택에 가두어 놓았다. 억만장자는 갈등을 직감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떠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사라져서 여기 저 멀리서 다시 시작해도 돼. 윤희는 붕대를 감은 손을 바라보고 창문에서 눈물과 비슷한 줄무늬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떠나는 게 가장 쉬운 일이겠지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옳은 일은 아니죠. 그 문구가 마치 확실한 문장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억만장자는 굳이 고집하지 않았다. 마치 돈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다는 걸 깨달은 듯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윤희는 방 안 촛불을 끄던 중 상징적인 이미지를 마주했다. 불꽃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며 숨결에 흔들리고 남아있으려 애쓰다가 마침내 꺼져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숨결이 꺼지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불타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은 천둥처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다. 마치 물방울처럼 쏟아져 나왔다. 먼저 경비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언급된 이름들, 오래된 계약서에 담긴 수상한 인맥들. 그 다음 사무실 책상 위에 익힌 채 놓여있던 문서가 우연히 펼쳐지자 너무나 익숙한 서명들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윤희가 목격한 도서관 문 뒤편에서 남자들의 그림자가 말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그날 밤,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조용하지는 않았다. 윤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공명했다. 도서관에 다다르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안에서는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민재의 먼 삼촌, 생일마다 항상 참석하는 너무 우서대서 믿을 수 없는 남자의 억양을 알아차렸다. 또 다른 음색이 더해졌다. 사업의 변두리에 살면서 항상 출세할 기회를 기다리는 억만장자의 사촌 동생이었다. 화제는 경고일 뿐이야. 삼촌의 목소리가 말했다. 다음 단계는 확실해야 해. 아이가 그의 약점이에요. 사촌이 대답했다. 겁먹어서 어떤 계약이든 서명할 거예요. 윤희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외부 경쟁자도 외국 기업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의 가족이었다. 불길은 성벽 밖에서가 아니라 성벽 안에서 피어났다. 배신은 언제나 성벽 안에서 일어났다.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사촌이 복도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차가운 눈이 마치 물건의 유용성을 가늠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길을 잃으셨나요?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복종하는 척했다. 그냥 청소하러 왔어요. 깨끗하다고? 삼촌이 부드럽게 웃었다. 때로는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는 법이지.
그녀는 드러난 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민재의 방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윤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소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억만장자를 찾아갔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허리를 굽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희가 들은 이야기를 하자 그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 고통이 묻어났다. 의심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확실해졌군.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은 밤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내 피에 맞서 내 피를. 그 문장은 거의 탄식처럼 들렸다. 그들은 단순히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아들을 대체하고 싶어 해. 윤희는 미동도 없었다. 가족이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 사업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이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억만장자는 은밀하게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았다. 서류는 숨겨지고 비밀번호는 교환되고 탈출 경로는 계획되었다. 하지만 저택 깊숙한 곳에서 윤희는 위험이 단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가정부 최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침묵을 택한 듯 차가워졌다. 복도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 짙고 긴 분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아직 허약한 민재는 아버지와 윤희를 같은 방으로 불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자신, 떠나간 어머니, 그리고 그와 손을 잡고 있는 윤희였다. 아버지는 멀리서 정장을 입고 불꽃에 둘러싸여 서 있었다. 그냥 그림일 뿐이야. 소년이 순진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들은 예언처럼 떨렸다. 억만장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팔과 약속만으로는 소년을 지켜낼 수 없었다.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억만장자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자산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해요. 거부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남자아이는요? 윤희가 물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 하지만 윤희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삼촌의 웃음소리와 아기의 찬 말투가 떠올랐다. 청소하는 사람은 가끔 너무 많은 걸 본다는 말이 있잖아. 그녀 자신도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보고,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두 앞에서 말할 겁니다. 억만장자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목격자였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칼이기도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는 물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는 뜻이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군요. 그날 밤, 윤희는 붕대를 감은 손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진 듯한 묘한 감각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 밤하늘에 도시의 불빛에 거에 삼켜진 듯한 외로운 별이 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실이란 저 별과 같구나. 작고 연약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끈질기게 빛나는 별. 그리고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절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비오는 밤에 예정되어 있었다. 화재로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저택의 무도회장은 무대로 꾸며져 있었다. 가죽 의자들이 일렬로 놓이고 크리스탈 잔들이 놓여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창문에는 정원의 어둠이 반사되었고 천둥 소리는 하늘에서 온 경고처럼 들렸다. 윤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
그녀는 그저 하녀, 생존자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억만장자는 고집했다. 넌 목격자야. 내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녀는 낡은 제복을 입은 채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꼈다. 놀라움, 경멸,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삼촌과 사촌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 사진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드러났다. 훈련된 냉정함,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다. 불행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너무 취약했거든요. 삼촌이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중요한 건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침묵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때 윤희가 앞으로 나섰다. 붕대를 감은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봤어요. 인터폰 소리가 들렸고 역에서 누가 실종됐는지도 봤어요. 방이 얼어붙었다. 사촌이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청소부라니. 이 집을 지은 남자들 앞에서 청소부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억만장자의 침묵은 며칠 전 그린 그림을 들고 몰래 들어온 민재에 의해 깨졌다. 그는 그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3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윤희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와 그 배경에는 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불꽃이 있었다. 그녀가 나를 구했어요. 그녀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 행동은 작았지만 파괴적이었다. 그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는 보이지 않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바로 그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다. 억만장자가 일어서서 청소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녀를 의심한다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믿을 수 없었다. 권력을 나눠 가져본 적도 없고 항상 위에서만 살아왔던 남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아래 사람을 지지하고 있었다. 방안이 흔들렸다. 삼촌은 주먹을 꽉 쥐었고 사촌은 눈을 돌렸다. 배신이 드러났다.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후 그 스캔들은 신문에 조용히 실렸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항상 암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갈등. 상속을 둘러싼 가족 분열.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그 여파가 컸습니다. 삼촌과 사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대화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화재는 마침내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직원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차 있었다. 가정부 최는 언제나처럼 엄격하게 그에게 말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억만장자는 보상으로 집, 돈, 심지어 정년 보장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윤희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평화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평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가족과 회사, 그리고 적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한 번 불려진 이름은 다시는 침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저택을 떠날 채비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민재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가 날 필요로 하는 한 언제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이제 내겐 더 강력한 것이 있어. 바로 진실이지. 그 소녀는 소리 없이 울었고 그녀 역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연문으로 나갔다. 바깥에서는 도시가 거칠게 숨쉬고 있었다. 거리에는 휘발유와 빗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거에 집어삼킬 뻔한 성벽 밖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처럼 그저 정처 없이 그저 걸었다. 그날 밤 그는 소박한 방의 탁자 위에 촛불을 켰다. 그 옆에는 고친 물건들을 놓았다. 수레한 수레, 정원에서 가져온 조약돌, 책갈피, 그리고 소년의 그림이었다. 불꽃이 흔들리며 좁은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촛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불꽃은 끈질기고 연약하고 동시에 단단하게 타올랐다. 윤희는 오랫동안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의 삶도 이런 걸까? 늘 꺼져갈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기를 고집하는 그런 삶 말이다. 바깥에서는 도시가 무표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어떤 최후의 설명도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이미지만이 있었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작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꽃.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제가 다 타버린 뒤에도 비밀리에 계속 타오르는 불길처럼 끈질기게 타올랐습니다.